오늘은 투자자산입니다. 자, 기업의 투자에 의하여 생기는 자산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투자자산은 투자 목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투자 목적. 자, 여기서 꼭 선망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죠. 판매용은 상품이라고 하고요. 그렇죠? 제조용은 제품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영업용과 업무용은 요거는 비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 더 여기서 보시게 되면 비영업용, 비업무용이 나오면 비업무용이 나오면 비자가 붙잖아요. 요 비자가 붙은 업무용 토지나 건물은 요것은 투자 부동산으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말하자면 투자 목적이 되겠죠. 투자 목적. 요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영업용, 업무용은 다 비품인데 토지나 건물은 요 부동산 쪽은 좀 구치가 좀 크잖아요. 그래서 요걸 암만 영업용 건물이라고 해도 업무용 토지라고 해도 그건 건물과 토지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영업용, 업무용, 건물 이러면 건물이에요. 또한 업무용 토지 이런 거 나오면 이건 토지예요. 하지만 비영업용, 비업무용 토지나 건물은 아니 토지만 있어도 건물만 있어도 투자 부동산으로 분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요거 영업용, 업무용은 다 비품이지만 건물과 토지는 건물과 토지로 분계해 줍니다. 단 비영업용, 비업무용이 붙을 때는 투자 부동산으로 이루어지게 되겠죠. 앞에 배웠던 판매용은요, 요거는 뭐예요? 타사가 만든 완성품이죠. 그렇죠? 타사가 만든 완성품이고 제품이 되는 건 뭐죠? 자사가 만든 완성품이 되겠습니다. 그 완성품은 똑같이 완성품은요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겠죠. 완성품은 더군다나 완성품은 어디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손익계산서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 이것도 제조용도 마찬가지로 손익계산서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지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요 완성된 거는 다 어디로 보낸다? 손익계산서로 보내겠죠. 단 여기는 다 뭐가 되겠어? 단 여기는 다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쓰는 거예요? 이거는 재무상태표에 이거는 자산 쪽에 속해 있는 거죠. 자산에 속하는 물건들이죠. 그렇죠? 그래서 재무상태표는 다 물건들이지만 우리가 시험을 보실 때 검정시험 볼 때는 나중에 완성된 것은 다 손익계산서에 말하자면 손익계산서에 이렇게 되는 거죠. 자동 반영이 된다 이겁니다. 자동 반영이 된다 이거예요. 손익계산서에 자동 반영이 된다. 재무상태표에 다 입력하시게 되면 이렇게 이루어집니다. 다른 거는 그런 게 아니지만 요 상품과 제품은 완성된 것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기업의 투자에 의해 생기는 자산이다. 일반적으로 투자, 유가증권, 관계사에 대한 출자금 등을 가리키지만 넓은 뜻으로 시설의 투자에 의하여 생기는 자산의 공장, 건물, 기계, 설비, 토지 등의 유형 고정자산과 재고 투자에 의하여 생기는 자산의 원자재, 미완성품, 제품, 재고 등의 재고자산 등 이에 포함이 된다. 또한 투자의 목적으로 보유하는 자산뿐만 아니라 기한 1년 이상의 정기예금이나 금전신탁도 이에 포함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투자 목적은 다 1년 이상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자산은 유동자산과 비유동자산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플러스 재고자산이에요. 오늘부터 배우는 이 투자자산은 비유동자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준 거 있죠? 1페이지, 2페이지 보시게 되면 이론거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1페이지, 2페이지 보시게 되면 거기에 나와 있을 겁니다. 1페이지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과 재고자산이고 비유동자산은
투자, 유형, 무형, 기타 비유동사입니다. 엊그저께까지 배웠을 때, 저번 주까지 배웠었던 것은, 월요일날까지 배웠던 것은 유동자산에 관련되지만 오늘서부터는 투자자산, 1년 초과된 자산을 가지고 오늘 공부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장기성 예금 뭐 이런 것도 있지만 제가 표시하는 것들은 꼭 알아놔라. 시험 문제에 자주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특정 현금과 예금, 요것에서는 개설보증금입니다. 개설보증금. 요 개설보증금은 제 프린트를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 3페이지, 아니 4페이지. 그러니까 아닌가? 5페이지 오른쪽 가담부에 당좌실표를 발행하려면 은행에 담보를 제공할 때는 붕괴가 없다고 했고요. 은행에 개설보증금을 지급하면 특정 현금과 예금, 개설보증금이 나오면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붕괴됩니다. 저 자신도 이 개정 과목 외우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해를 해달라는 얘기는 여기서 말 못합니다. 저도 외워서 강의해 드리는 거예요. 개설보증금은 정한 거예요. 재무제표에서 특정 현금과 예금을 하세요. 한꺼번에 외우지 마시고 오늘서부터는 이제는 제가 외워달라는 건 분명히 외워주셔야 됩니다. 아셨습니까? 자, 그 다음에 매도가능증권 178번입니다. 제가 요거는 번호까지 같이 얘기할게요. 왜냐면 당좌자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그건 안 하고 그 다음에 장기대여금,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있죠? 요거는 꼭 2개가 있어서 제가 번호까지 꼭 같이 해놨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요거는 다른 말로 관계사 주식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증방 얘기했던 아까 투자부동산 있었죠?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비영업용, 비업무용, 다시 말해서 투자 목적으로 된 토지나 건물을 묶어서 우리가 투자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영업용 토지만 나왔어도 투자부동산으로 분개가 됩니다. 그 다음에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 퇴직연금운용자산은 확정급여형이다 라고 나옵니다. 여러분 요거는 또 외우셔야 되는데 확정기여형은 확정기여형은요 퇴직급여로 분개할 것이고요.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개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들 또 마찬가지로 페이지 수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냐? 페이지 수 13쪽에 보시면 오른쪽 상단에 여러분들 오른쪽 상단에 확정급여형 DB형, 확정기여형 DC형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자, 거기에 확정급여형만 외우지 않고 DB까지 외우셔야 됩니다. 한글로 안 나오고 영어로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확정급여형 DB형입니다. DB형은 퇴직연금 운용자산으로 분개하고 확정기여형은 DC형, 퇴직급여로 분개합니다. 여러분들 퇴직금을 탈 때 한꺼번에 타고 싶어요? 연금식으로 나눠 타고 싶으세요? 한꺼번에 타면 확정기여형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십니까? 한꺼번에 타게 되면, 하지만 나누어서 연금식으로 타겠다 그러면 확정급여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확정급여형은 퇴직연금으로 가고 확정기여형은 반대로 간다고 보시면 돼요. 확정기여형은 퇴직급여로 분개한다. 이것도 이번에 나올 때가 됐어요.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이거 DB, DC 분명히 알아놓으시고 여러분들이 한꺼번에 돈을 받겠다. 퇴직을 할 때 DC형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자, 이것도 정상적인 영업활동이기 때문에 왼쪽 거 보시게 되면 수수료 비용이 들어갑니다. 이 수수료도 일반적인 상거래로 인정이 됩니다. 왜? 우리가 일을 하면 월급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월급도 일반적인 상거래지만 퇴직금도 줘야 되잖아요. 퇴직금 없는 회사가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만약 퇴직금이 없는 건 일용직이겠죠. 알바생들이나.
그런 사람들은 없지만 우리 보통 회사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다 우리가 퇴직급여가 있겠죠. 그렇죠? 이것도 일반적인 상권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입니다. 퇴직보험 예치금은 여러분들하고는 카메라 나오는데 말 그대로의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서 내가 퇴직금을 보험에 우리가 예치해 놓은 거예요. 그 단체 퇴직보험은 일반적으로 손해보험과 달리 납입된 보험료의 이자의 상당한 금액을 가산하여 보험금으로 지급하는 일종의 적립식 예치금으로 성격을 띠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장기성 예금은 시험도 잘 안 나오지만 말 그대로 장기성 예금으로 분개해 주세요. 그러면 장기성 예금으로 분개하시면 됩니다. 그 유동성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 예금과 적금으로 그 기한의 재무상태표의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한 것을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특정 현금과 예금은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요번에 여러분들이 좀 나와야 될 거니까 특정 현금과 예금 아니면 요거는 우리가 당좌예금의 개설보증금을 특정 현금과 예금으로 표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매도가는 증권과 우리가 만기보유증권은 우리가 유가증권은 몇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총 4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페이지 쪽 오른쪽도 보시게 되면 오늘 계속 그런 걸 갖고 하겠습니다. 안 갖고 오시면 힘드시고요. 자, 그 6페이지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은 왼쪽 중간에 유가증권은 우리가 총 다 몇 가지가 있다? 4가지가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첫 번째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단기간에 사고 팔아 이익을 얻기 위한 증권이기 때문에 항상 시장성, 수익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단기매매증권은 우리가 단기간에 사고 팔아 이익을 얻기 위한 증권이다. 단기매매 차익 목적, 단기 보유 목적으로서 1년 이하의 증권으로 시장성이 있다. 시장성이 있다는 말은 수익성이 있다라는 그 말과 똑같습니다. 두 번째, 매도 가능 증권은 판매 가능 증권과 똑같습니다. 장기 매매 차익 목적이며 필요하면 팔 수 있는 증권이다. 필요하면 팔 수 있는 증권이다. 그래서 123번과 178번이 되어 있죠. 그렇죠? 123번은 당좌 자산은요, 우리가 1년 이내에 매도가 예상되는 거고, 178번은 1년을 초과해서 우리가 매도가 예상되는 시장성이 있는 수익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123번 당좌 자산 여기 옆에 있는 거 있죠? 1년 이내 매도 예상이라고 나왔죠? 옆에다가 적으세요. 그 당좌 자산은 매도가 증권의 123번, 만기 보유증권 124번은 시장성이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178번은 시장성이 있다 하면 당좌자산의 매도가능 증권과 당좌자산의 만기 보유증권 124번은요 시장성이 없다라고 옆에 적어두시면 돼요. 우리는 실기에서는 우리가 178번, 181번 시장성이 있는 걸 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한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을 갖춘 증권이다. 그래서 옆에다 적으시면 거의 사채, 공채들이 여러분들 만기 보유증권에 해당이 됩니다. 주식은 만기 보유증권이 없어요. 이해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관계회사 20% 이상, 말하자면 타회사 지분을, 타회사 주식을 20% 이상이라고 하는 건 20%까지 포함이 되는 거예요. 19.999%까지는 매도 가능 증권이고 20%부터의 유가증권은 지분법 적용 투자적으로 들어갑니다. 종속회사 50% 초과, 그 타회사를 50%를 장악했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주주들이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내 거란 얘기예요. 이해가십니까? 자, 종속회사, 그 타회사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증권으로서 타회사 지분율이 20% 이상일 때고, 종속회사 50%일 때는 타회사 영향을 행사할 수 있는 증권이 아니야. 그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타회사의 50%의 지분을 갖고 있다는 것은 대주주도 20%밖에 없는데 그거는 그 사람의 종속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은 항상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을 분명히 여러분들 꼭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 나중에 이론 문제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매도가능 증권이나 만기 보유 증권에 우리가 투자증권에 해당 사항이 없으면 다 어디로 들어간다? 우리가 단기 매매 증권이
우리가 수익성이 없다라고 간주가 되면 단기 매매 증권은 매도 가능 증권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그 단기 매매 증권은 시장성이 있을 때만 단기 매매 증권입니다. 이해가십니까? 시장성이 사라지면 매도 가능 증권으로 우리가 바로 바뀌어 버립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매도 가능 증권 요걸 보시게 되면 교재를 보시게 되면 유가증권의 분류 중 하나로서 단기 매매 증권, 만기 보유 증권,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으로 분류되지 않은 그 밖의 모든 유가증권을 말한다. 즉 지분법 적용 투자주식 또는 단기 매매 증권이 아닌 주식이나 만기 보유 증권 또는 단기 매매 아닌 채권 등을 말하며 이에 속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를 매도 가증권으로 분류한다. 우리가 매도 가능 증권은 장기 보유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178번 투자자산은 시장성이 있다란다. 시장성이 있다라는 것은 수익성이 있다라는 뜻과 똑같은 말입니다. 장기 대여금은요, 유동자산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기 대여금으로서 회수기일의 재무상태표의 작성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도래되는 대여금을 말한다. 그리고 우리가 단기 대여금은 1년까지고 우리가 1년을 초과하되면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그렇죠. 여기서 관계회사의 장기 대여금, 주주, 임원, 종업원 등에 대한 장기 대여금도 포함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불은 일시적으로 우리가 월급 탈 때 가불을 해주는 거지만 우리가 회사에서 돈을 빌려줄 때 있지 않습니까? 주택자금을 빌려주고 이런 것들일 때는 장기가 되겠죠. 그렇죠? 암만 우리 종업원이라도 단기는 우리가 가불 같은 거는 이자가 없지만 장기가 되면 이자를 부담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만기 보유증권. 만기 보유증권은 경영자가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입니다. 말 그대로 다 써 있어요. 그래서 만기까지 보유할 목적으로 구입하는 유가증권으로서 시장 가격과 상관없이 우리가 시가와 기업의 이익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을 수도 있다. 따라서 시가에 평가하지 않고 우리가 취득 시점에 공정가액을 계산해서 반영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우리가 평가할 때는요, 공정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무슨 가치로 평가가 된다? 공정가치로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만기 보유증권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지 않고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가 이루어집니다. 꼭 적어 놓으세요. 자, 만기 보유증권은 상각 후 취득원가로 평가가 됩니다. 상각 후 취득원가로 우리가 평가가 됩니다. 하지만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은 공정가치로 분류가 됩니다. 이론상에서 많이 나와요. 그래서 만기 보유 증권은 공정가치로 우리가 평가하지 않는다. 상각 후 취득 원가로 평가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되셨습니까? 꼭 쓰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투자부동산. 투자부동산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투자 목적으로 우리가 비영업용, 비업무용에 소유하는 토지나 건물들의 기타 부동산을 말한다랍니다. 그 내용에 재무상태표에 주석으로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기업의 영업활동과 관련 없이 투자 목적의 부동산이다라는 얘기입니다. 투자 목적에 구입했을 때는 항상 이루어지는 것이고, 오늘부터 잘 보시게 되면 우리가 요 투자 자산은 모든 비용, 요거는 다시 한번 얘기했지만 요 투자 자산이 발생 시, 투자 자산 처분 시 모든 재비용은 절대 재비용은 영업외 비용, 영업외 수익에서 가감한다. 더하기 빼기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영업외 비용은 뭐예요? 여기는요, 차변에 투자자산 처분 손실.
그 다음에 대변에는 영업의 수익이 투자 자산 처분 이익으로 더하기 빼기를 다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다 모든 비용은 여기서 빼주는 거고, 여기서 처분, 특히나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처분 수수료예요. 처분 수수료 비용이 발생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재고 자산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인 상거래가 아니기 때문에 판관비가 발생되지 않고 수수료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수수료 비용, 처분 수수료는 손실이 생기면 포함시키는 거고, 이익이 생기면 그 처분 수수료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빼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절대 비용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하는 거는요. 재고 자산만 판관비가 발생한다라고 했어요. 나머지 자산은 절대 판매비와 관리비, 판관비가 6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시작. 판매비와 관리비 우리 6가지 시작. 예, 잘 모르시면 5페이지 거 보시면 판매 관리비 써 있어요. 그렇죠? 5페이지 거 오른쪽 보셔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비료 시작. 이거는 재고 자산만 쓰는 게 전 과목이에요. 재고 자산만. 그래서 우리가 상품 매출원가, 제품 매출원가, 비료, 여가, 임차료, 수수료 비용 제가 노랗게 표시해 놨죠. 그 다음에 옆에 영업의 수익, 상품 매출, 제품 매출 노랗게 표시되어 있죠. 그렇죠? 5페이지 오른쪽에 그 노랗게 표시된 것만 일반적인 상거래에 해당이 된다. 재고 자산에 관련된 것이다. 이해가십니까? 그 이외에는 절대 어디에다가 여기 밑에 써 있는 것처럼 영업의 비용에 무슨 손실, 영업의 수익에 무슨 이익에서 다 모든 비용을, 손실이면 같은 비용과 손실은 같은 개념이기 때문에 더하는 것이고, 비용이 무조건 비용이 발생해요. 근데 이익이 생기면 어떻게 됐습니까? 같은 개념이 아니죠. 그래서 이익에서 빼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마 시험 문제 틀리면 다 여기서 이거 이해 못하시면 오늘 수업부터 수업이 과당입니다. 알겠습니까? 굉장히 힘들어 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투자부동산은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이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자, 1번 거 한번 보겠습니다. 현금 200만원을 신한은행에 3년 만기 정기예금으로 가입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기 조건이 있었죠. 우리가 장기성 예금으로 회계 처리하시오 이렇게 주어집니다. 이건 시험 문제 나온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현금은 나간 거죠. 그 대변에 현금이고 차변은 뭐가 되겠습니까? 장기성 예금으로 분계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제 2번 부산산업의 주식 100주 액면가 5,000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둬야 될 것은 하나 더 있습니다. 타사증권은요 액면가가 필요 없다. 타사증권은 액면 금액이 절대 필요 없습니다. 액면 금액이 필요 없다. 다시 말해서 타사증권은 취득 원가가 기준이다. 취득원가, 타사증권은 취득원가가 기준입니다. 액면가가 필요 없습니다. 이해갔습니까? 자, 그래서 액면가가 필요 있는 건 자사증권이 액면 금액이 기준입니다. 기준에다가 필요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사증권이 액면 금액이에요. 그 자사증권은 여러분들 뭐냐, 어떤 거냐, 자본금 사채입니다. 자본금 사채로 분기하는 것만 액면 금액의 기준이다. 정말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이제 부채가 끝나고 나서 자본 들어가면 손 놓는 사람들이 많아요. 미리 여기서 외워놓으십시오. 자본금과 사채로 분기할 때만 액면 금액이 원가다. 그 자본금 사채 이외의 모든 유가증권은요 액면 금액은 필요 없다. 무조건 취득금액이 없으면 장부 금액이 원가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두 개가 다 나오진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취득금액, 장부금액이 같이 나오는 건 없어요. 내가 액면금액은 필요 없다. 그 말을 여러분들한테 강조하고 싶어서 말씀을 더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부산산업이 나왔어요. 회사 이름이 나왔어요. 회사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타사증권입니다. 회사 이름이 나오면 무조건 타사증권이에요. 제가 아이당당 유동현 이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당점은 내 이름이 절대 안 나옵니다. 당사, 당점이라고 나오지 절대 내 회사 이름은 나오지 않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유가증권도 회사 이름이 나왔다. 타사증권이에요. 타사증권인데 여기 보시면 타사증권이고 그 다음에 단기 투자 목적이에요? 장기 투자 목적이에요? 장기이기 때문에 여기서 단기 매매증권 다음에는 장기 매매증권 아닙니까? 여기서는 장기 매매증권을 쓰지 않습니다.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판매가 언제든지 가능한 금액이기 때문에 우리는 장기 투자 목적이 아니고 매도 가능 증권, 판매 가능 증권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유일하게 단기 매매 증권에서 1년 초과하면 유일하게 장기 매매 증권을 쓰지 않고요. 매도 가능 증권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목적은 이렇게 두 개 합쳐서 매도 가능 증권이 되는 거고 여기선 제가 뭐라고 그랬죠? 액면가 필요 있다 없다? 없다라고 말씀드렸어요. 타사증권이기 때문에 그래서 100주 곱하기 7,800원을 계산해 줘야 되겠습니다. 7,800원 계산해 줘 볼까요? 얼마 나옵니까? 얼마 나와요? 안 나오면 그냥 넘어갑니다. 자, 그래서 여기는 저 계산은 여러분들이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나온 건 요건 투자 목적이니까 매도 가능 증권이겠죠. 매도 가능 증권 여기는 100주 곱하기 얼마가 되겠어요? 7,800원 계산된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뭐가 나갔습니까? 뭐가 같이 나갔어요? 수수료가 나갔죠. 그렇죠. 수수료가 얼마 나왔습니까? 3만원이면 여기다가 나온 금액에다가 플러스 3만원을 더해야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 단기 매매증권, 자본화 대당 자산은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고 대변에 보통 예금이 요 계산한 금액을 우리가 다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단기 매매 증권이라고 하면 100주 곱하기 여러분들 계산 안 하면 여러분들 힘들어요. 이제 앞으로 저는 절대 계산 안 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보시면 수수료 비용입니다. 수수료 비용 여기서 수수료 비용은 몇 번대예요? 유일하게 요거만큼만 900번대 수수료 비용으로 3만원 따로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변에 요거 합친 거 해서 넘어가시면 되겠죠. 대변에 똑같습니다. 여기다 놓고 보통예금 그대로 계산하면 됩니다. 이해갔습니까? 단기 매매 증권은 이런 식으로 분개되는 거고 만약에 만기 보유증권이라고 해도 똑같습니다. 매도 가능증과 똑같이 분개됩니다. 단기 매매 증권만 구입할 때 수수료 비용을 900번대 유일하게 900번대 수수료 비용 들어가는 것은 단기 매매 증권 하나밖에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프린트 보시게 되면 몇 페이지? 6페이지 여러분들 중간에 보시게 되면 왼쪽 중간에 보시게 되면 단기 매매증권 구입 시 모든 재비용은 영업의 비용인 수수료 비용으로 회계 처리한다라고 분명히 주어졌습니다. 이해가십니까? 그거 별표 쳐놓으시면 꼭 쳐놓으셔야 됩니다. 매도 가능증권이나 만기 보유증권이나 지분법 적용 투자직을 우리가 분개할 때는 다 수수료 비용을 별도로 처리하지 않고 해당 자산에 포함해서 우리가 거기에 포함시켜서 분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가 됐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거 투자 목적의 건물이라고 나왔어요. 투자 목적의 건물. 자, 투자 목적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은 요것이 뭐예요? 투자 부동산으로 분류하는 거죠. 투자 부동산도 요것도 자본화 대상 자산이기 때문에 매입할 때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킨다. 특히나 투자 목적의 건물은 제일 많이 들어오는 게 공인중개사 수수료입니다. 공인중개사 수수료도 투자 부동산에 다 포함시킨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그렇게 외우지 말고 우리가 그랬죠. 물건, 자본화 대상 자산. 자본화 대상 자산은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우형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모든 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공개한다. 단 유형자산을 구입할 때만 세금과 공가와 유가증권 구입할 때 공정가치로 별도로 처리된다. 이것이 꼭 여러분들한테는 주된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 세금과 공가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거 모르시면 시험 보기는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려서 3페이지에 왼쪽 하단부에 써 있습니다. 별표 친 상태에서 자본화 대상 자산, 재고자산, 투자자산, 유형자산, 우형자산. 내가 또 재고자산은 빨간색으로 썼어요. 매입하고 구입 시 모든 재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개한다. 참고 모든 재비용, 운반비, 관세, 통관료, 철거비, 시운전, 그 다음에 수수료 등은 우리가 여기 뭐 있다고 그랬죠? 요거 다 포함이라고 그랬어요. 단 유형자산 구입 시 세금과 공가와 유가증권은 우리가 무조건 제외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 유형자산 구입할 때만 조심하셔라. 나머지는 이건 투자자산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세금과 공가가 없어요. 이해하십니까? 그래서 모든 비용은 다 포함시킨다라는 얘기입니다. 뭐 정지 비용이 됐던 다 필요 없습니다. 토지면 토지, 투자 부동산이면 투자 부동산, 거기에 다 포함해서 분개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3페이지 오른쪽에 보시면 세금과 공가라고 나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세금과 공가 위에 보시면 자산 6가지로 구분한다라고 나왔네요. 그렇죠? 그래서 파란 거는 딱 몇 번 있습니까? 몇 번과 몇 번? 그렇지. 나머지 2, 3, 4, 5번은요. 빨간색이 가치가 있는 보이는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무형자산도 가치가 있는 안 보이는 물건이에요. 왜? 영업권, 특허권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권리기 때문에. 그리고 빨간색만 자본화 대상 자산으로서 자본화 대상 자산은 재산적 가치가 있는 물건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본화 대상 자산을 매입하고 구입할 때 들어가는 모든 비용은 그 해당 자산에 포함하여 분개한다. 그런데 맨 밑에 3페이지 하단부 오른쪽 하단부 보시면 재고자산 매출 시에만 판매관리비 800번대로 처리하고 나머지 자산을 매각 처분 시에는요 무슨 손실 무슨 비용 무슨 이익에서 더하기 빼기 해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해갔습니까? 이게 투자자산이면 투자자산 처분 손실, 유형자산이면 유형자산 처분 손실. 계속 이 얘기 똑같은 반복이 될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분개가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3번 문제는 투자 목적으로 건물을 우리가 1억에 취득하고 대금은 수표, 당좌 수표를 마련해 지급했대요. 그 차변에 투자부동산 1억 원, 대변에 당좌예금 1억 원이라고 얘기하면 되겠습니다. 이해가십니까? 이렇게 분개가 이루어진 겁니다. 4번 문제 거 보겠습니다. 거래처인 천연산업에 대한 예상매출금 2천만 원을 금전 소비 대책 계약으로 전환 처리하여 18개월 대역을 하다 이렇게 나왔어요. 제가 여기 우리 친구한테 우리 민주 씨한테 돈을 빌려줬어요. 2천만 원을 외상으로 물건을 팔았어. 근데 민주 씨가 돈이 없어서 나 계속 뭡니까? 연기가 된 거야. 연기가 되니까 1년이 넘어가니까 안 되겠어. 2년이 넘어가도 안 되겠어. 그래서 당신 우리 이거 외상 물건판 월급이야. 물건판 외상 매출금인데 나 외상 매출금 이거 대여금으로 돌려야 되겠어. 왜 돌려? 외상 매출금은 이자가 없어요. 하지만 단기 대여금은 이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 처리가 우리가 금전 소비 대차 계약으로 전환 처리가 되면 앞으로 대여금으로 바뀌면 이자를 받게 됩니다. 이해가십니까? 그 이자를 받기 위해서 이거를 전환 처리한 거야. 그러니까 외상 매출금을 그냥 놔두면 계속 나만 손해이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어차피 나라에 신고한 건 내 돈을 신고했기 때문에 외상 매출금은 저 사람이 돈을 안 줬어도 내 돈을 벌써 납부를 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금전 소비 대체 이거 돈을 빌려준 걸로 차용증을 쓰시오.
이해하셨습니까? 차용증을 쓰셔서 이걸 대여금으로 바꿔달라. 대전 과목으로. 그래서 외상매출금이 없어지고 단기 대여금으로 전환 처리가 된 겁니다. 이해가십니까?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대변에 가서 없어지고 차변에 요거는 18개월이니까 장기 대여금이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분계가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밑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분계가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맞았습니까? 네. 자, 이렇게 되셨고요. 요거는 뒤에 건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요. 요거는 다 됐고요. 다음 시간에는 유형자산 거 들어가겠습니다.